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 대신에 장애우를 쓰자 뭐 이런 거. 근데 장애인들은 우리 반발했잖아요. 내가 왜 이 친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도 보통 우리가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또 하버드도 이상한 풍조가 불어가지고 모든 행사 가면은 Ladies and Gentlemen and Our BGRT Friends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적이 있었어요. 그 광기였어요. 그때 좀 약간 이상한 때가 있었는데, 다 사이클이 있긴 한데 대한민국에는 이게 미국보다 10년 늦게 찾아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막 퍼지고 있는데, 자, 장애인이라는 표현의 반대 표현이 뭐냐, 아니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 뭐라 부르냐 그러는데 비장애인이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일반인이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정상이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이게 굉장히 세 가지가 다 다르긴 한데요. 저는 굳이 이걸 제가 장애인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예. 장애인분들한테 그냥 제가 보편적으로 아는 장애인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장애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선호하십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데 일반적인 장애인은 장애인과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왜냐? 일반인이라는 표현에 대비된 장애인이라는 거에서 자기들은 차별적인 대우라는 느낌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오히려 그냥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앞서가 생각해가지고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초칭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과 특수는 그렇게 모별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앞서가면 이제 이 용어에 대한 논쟁이 이제 생기는 거겠죠. 전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철학에 따라 가지고 어떤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정상인의 반대말은 비정상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장애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인 기준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표현들 하나하나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욕하고 다닌다든지 이러면은 그것도 전 너무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앞으로 논쟁의 주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 참 비생산적인 이런 정치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대중이 이렇게 확 끌어올릴 때 거기 이름 따가지고 다 입법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법들이 뭐 우후죽순처럼 나오는데 실제 현실에 가보면은 위헌 판정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대한민국에 가장 유명한 이름을 달았던 법 중에 민식이법이 있잖아요. 민식이법의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 민식이법 때문에 이제 사실 모든 스쿨존에 30km 이하로 이제 차들이 다녀야 되는데, 정작 민식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차량의 속도는 30km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약간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저 같은 공돌이한테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공돌이한테는 민식이법보다 중요한 거는 차량의 전방 충돌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게 어떻겠냐. 이게 제 해법이에요. 예, 저는 공돌이니까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결국 이슈만 쫓아가다가 법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요. 정치하다 보면 진짜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다 보면요,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예.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은 시원하게 감세 정책 추진하고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얘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감세를 통해 가지고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경제학 개론을 배우시면은 맨큐의 경제학이 나오긴 합니다. 레퍼 곡선이라고. 예. 이상적인 곡선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다음에 배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 경제 정책으로 삼고 가고 있는 게 참 신기하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2018년, 19년에 이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 제가 홍콩에 지금 찾아갑니다. 근데 가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이거였어요. 홍콩의 민주화 운동 시위대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광동어로 번역해가지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뭐지?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제가 그래서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아니 저 5.18 정신을 본받자고 하면서 지금 홍콩의 민주화 시위대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 당시 여당에게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제가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약간 끼인 세대인데요. 적어도 여러분 같은 경우에 선진국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치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일 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식이 차이가 나요. 예. 우리는 교과서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이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빛나는 민주주의를 갖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민주주의 국가이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현실에 적용했을 때 만약에 중국과의 경제적 실리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편에 서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교과서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예. 교과서에서는 경제적인 실리에 따라 살아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를 지고지순의 가치로 가르쳤던 이유는 뭐냐? 그 시기엔 또 보수 세력을 또 그렇게 깔려 그러면 민주화를 굉장히 띄웠어야 되는 건데 지금 와서 그들이 또 집권하니까 경제적 실리를 추구한다? 이건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굳이 말하자면은 대한민국도 이제 가치를 향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선진국적 지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특혜성 경제적 대우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 규제나 아니면은 기후변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보수는 계속 예외 판정, 열외 판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탄소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아직 개도국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전에 우리 보면은 뭐 고려 시대 때 보면은 밖으로는 왕을 자처하고 안으로는 황제국을 자처한다 뭐 이런 것처럼 예. 밖으로는 개발도상국을 자처하고 안으로는 무슨 선진국을 자처한다 뭐 이런 자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바로 잡아야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환경 규제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기여나 이런 것들은요.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오히려 무역장벽을 치기 위해 가지고 쫓아오는 개도국과 무역장벽을 치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근시안적인 자세로 이제 이런 걸 접근하는 거겠죠. 저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세대에서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또 후보 시절에는 당사에다 우크라이나 국기 쏘시고 이렇게 또 하시면서 또 많은 또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또 발을 빼고 계시죠. 이런 것들. 대한민국 외교도 가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관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우크라이나 왜 가냐고 해놓고는 여당 대표가 왜 우크라이나 가냐 이렇게 비판하셨던 분이 현재 비서실장입니다. 정작 대통령께서는 또 우크라이나 가셨죠.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참 주제가 이렇게 많은데요. 아까 축소사회에 대한 얘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축소사회에 대한 한마디만 더 못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러분. 축소사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축소사회가 왜 문제냐에 대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경제 불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돈을 많이 풀어라. 빚을 내가 돈을 많이 풀어라. 그래서 경기를 살린다 이거였어요. 축소사회가 무서운 이유 뭐냐면요. 이거 못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자율이 되게 작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100원을 빌려요. 그럼 이자율이 110이라 하더라도요. 나중에 인구가 110만큼 늘어나게 되면 나는 이자를 안 내고도 사실상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겁니다. 갚을 사람이 많아지니까. 보세요. 이자율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을 빌렸는데 나중에 인구가 50으로 줄어요. 그러면 거의 200% 가까운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경제 불황이 닥쳐도 우리는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빌리면 엄청난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미 들이닥친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인구 문제 속에서 한번 경제 불황이 닥치게 되면은 한없이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잖아요, 지금. 빚낼 수 없는 구조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차기 대통령을 노리시는 야당 대표께서는 너희에게 25만 원을 하사하겠다. 네. 그거 나중에 갚으려고 그러면은 인구가 줄면 50만 원씩 부담해야 되는 걸 수 있어요. 너희에게 25만 원 하사하겠다. 나는 하겠다는데 쟤네는 안 하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 쟤네 나쁜 사람. 이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년 정도 정치하시다 가겠죠. 저는 그런데 저나 개혁신당의 80년대생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뒤에 그 폭탄을 맞겠죠. 예. 저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 현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입하셔야 되고 개입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투표하고 그리고 공약을 세세하게 살피는 겁니다. 왜냐? 저는 20년 뒤에 정치 그만둘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30년, 40년 뒤에도 아마 그 폭탄을 또 하나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받는 25만 원은 나중에 여러분한테는 저한테는 50만 원의 부담, 여러분한테는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어찌나 당장 그 발이 얼어붙은 분들에게는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되게 효과적으로 보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참 정치하는 사람이 풀어나가기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는 개혁신당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 떨어지더라도 그런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요, 타노스의 고민, 인구를 반으로 줄인다 이런 것들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이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축소 사회로 가고 있고 자원은 부족해지고 그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이냐.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요, 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화장실 논쟁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예전에 젠더 이슈에서 가장 팍 터졌던 게 뭐냐면 강남역에서 어떤 여성이 어떤 사람에 의해 가지고 무차히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인데요. 강남역 살인 사건은 강남역에 있는 수노래방에서 그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계가 여성의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제시했던 해법이 뭐냐면은 남녀 화장실을 좀 더 분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법해달라고 막 얘기했었어요. 그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자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계 진보계 주장이어가지고 정치권에 많이 투영됐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그냥 미친 사람이었다고 이런 건데, 저는 화장실을 분리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게 막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장해서 계속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나중에 또 진보 진영에서 또 젠더나 이런 이슈들, 소수자 이슈에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성소수자는 어떤 화장실에 가야 되느냐. 여기서 그냥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안케이트 조사를. 자, 제가 몇 가지 카테고리 얘기할 텐데 그냥 손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남성인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성이 되신 분은 어느 화장실 가야 될까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러면 남성인데 본인은 성전환 수술 받지 않았지만은 여성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어딜 가야 될까요? 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판단의 기준이 명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성기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범죄는 성기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범죄는 내가 어떤 성별에 끌리냐에 따라 가지고 생긴다라고 보기도 해요. 예. 그러면은 약간 접근이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성별에 끌리냐에 따라 가지고 성범죄 대상이 바뀔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조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성기의 모양으로 판별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린 게 뭐냐면은 그럼 이 논쟁 같은 게 이제 보면 계속 하다 보면요, 양성애자는 어디 가야 될까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화장실 가지 말까요?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진보 계열에서 많이 나왔던, 일부 진보계에 나왔던 게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자는 거예요. 네. 유니섹스 화장실이라는 거를.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의 화장실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유니섹스 화장실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근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비행기에서 유니섹스 화장실 많이 가시잖아요. 네. 평소에 많이 집에 남성용 여성용 화장실 따로 두고 계신가요? 아버지 화장실, 어머니 화장실? 가족은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논쟁 같은 것들이 사실 꽤 의미 있는 논쟁을 해보다 보면은 이게 맞고 틀린 답이 없는 논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 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논쟁들 같은 것들도 한번 사회에서 한번 해보는 게 재밌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성전환이 싫다고 또 누가 기고를 해요. 네. 그래서 또 조금은 다 납득이 갑니다. 근데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앞으로 논쟁을 이어나가는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공회대는
성능인 화장실을 도입했죠. 예. 그래서 자, 예. 선악으로 모든 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드린 게 뭐냐면요. 자, 몰카. 예전에 화장실 몰카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 유포되면서 본인이 씻기 어려울 정도의 진짜 그런 삶에 있어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불법 몰카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불법 몰카를 근절할 수 있을까?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살아계실 때 우선 박원순 시장님은 우선 본인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셨어요. 예. 근데 어쨌든 나중엔 좀 약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 하셨던 게 뭐냐면요. 몰카를 찾아야 되니까 여성 안심보안관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공공 화장실을 저런 모자 쓴 아주머니를 투입해가지고 저 적외선 같은 거 나오는 걸 이렇게 비춰보면서 여기 화장실에 몰카가 없군 이러면서 탐지하고 다니는 역할을 하느라 67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몰카가 몇 개 찾았을까요? 0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67억을 들어가지고 다 수색해가지고 몰카를 찾는데 없어요. 0개예요.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어디선가 몰카 보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느 누구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착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 때는 저걸 하는 거에 대해서 무한한 지지를 보냅니다. 특히 여성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정치의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거 반대했거든요. 역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성혐오로 찍혔죠. 반대하니까. 저는 말이 안 돼서 반대한 건데 이준석은 여성혐오자로 반대한다고 된 거예요. 너무 편리하잖아요. 네, 반박하는 게. 저는 애초에 저렇게 해서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공돌이라 가지고 해법이 항상 이쪽으로 가요. 차라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초소형 카메라에 대해 가지고 판매할 때 등록제를 해버리자. 네, 등록제를 해가지고 디지털 워터마킹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사진이 한 장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게 흰색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약간 채도와 명도가 다른 흰색을 몇 개 섞어가지고 QR코드 같은 걸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 장치로 찍어가지고 만든 영상들은 전부 다 어딘가 안 보이는 QR코드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이 유포되면 어떤 놈이 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유포된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처벌이 쉽겠죠. 그러면 애초에 찍는 것 자체가 위축되겠죠. 뭐 다 근절할 수 없다 치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공돌이가 생각하는 그래도 말이 되는 조금이라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 뭐 적외선 뭐 봉 들고 다니면서 찾는 거 이거는 제 관점에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화의장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걸 반대하면 혐오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린 말씀도 사실은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판매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같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보편화된 상황 속에서는 뭐 미국, 중국에서는 할 말 없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계속 보완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를 넣어야 되는 거겠죠. 사실 지금 보면은 연인 간의 불법 촬영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러면 뭐 한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나 아이폰에 대해서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촬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렇게 아주 범죄 의도를 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할 정도의 그런 미친 사람 아니고는 우선 많이 근절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런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다 했을 때 내용물을 다 보지 않더라도 어떤 QR코드만 읽어내고도 다 삭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쉽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해법들이 오히려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복잡한 논쟁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담담하게 참여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법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어야 된다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불법 촬영물이 아닌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근절에만 목표를 두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법체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카카오톡 채팅방에다가 무슨 사진을 올릴 때 다 검열되는 거 알고 계시죠? 검열 서버에 올라가가지고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를 판단받고 만약 불법 촬영물이면은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가끔가다 뭐 복숭아를 올렸는데 차단됐어요.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가지고 모든 이미지를 검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이나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는 이미지를. 근데 그게 범죄 근절의 의미 있지만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나체 사진 보내는 건 검열돼야 된다. 검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실 그런 어떤 불법 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연인끼리 나체 사진을 전송할 권리를 박탈당한 거예요. 네. 그게 그렇게 큰 권리처럼 안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는 모든 사진을 검열당하는 거예요. 네. 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합리적 논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항상 어떤 법을 입법할 때 보면은 사람 이름 갖다 붙이면서 범죄를 갖다 드려가지고 입법을 밀어붙이죠. 네. 무슨 법 해가지고 이거에 반대하면은 너는 인간 말종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엄청난 자유와 권리의 제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검열을 받는 사회를 지금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네. 중국 가면 이렇게 뭐 지하철만 타도 CCTV 찍힌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당연히 우리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다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이면은 그래야 될지도 모르지만 실효적으로 효과가 없는데 권리만 제약하고 있는 것들은 드러내야 되잖아요. 불법 촬영물을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이미지를 검열하는 바람에 이제 불법 촬영물은 텔레그램에서 유통됩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위해서 카카오톡과 라인에서 그걸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기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적 문화가 되지 않았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유권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제를 즐기고 이런 논제가 나왔을 때 누가 혐오나 갈라치기 같은 소리로 간편하게 이 논쟁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건 유권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저를 뽑아주신 대한민국 동탄의 유권자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저를 여성 혐오자라고 몰아도 동탄 맘들은 저를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의 멋진 여성들입니다. 동탄 맘들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준석이 구조적으로 막 상정 못할 정도의 여성 혐오자인데 동탄 맘이 왜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 떠도는 허상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정치에 소비하고 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그런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수한 교육을 받은 이제 사회 지도층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논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권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논쟁을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코 그런 낡아빠진 싸잡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결국은 대한민국은 그 방향으로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빨갱이, 혐오주의자 아니면 뭐 갈라치기꾼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정당한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